강연을 해주실 김희공 교수님은 독립운동사 연구소장, 임시정부자료집 편찬위원장, 한국근대사학회장, 경북 정체성 포럼 운영위원장, 그리고 국사편찬위원 등을 역임 또는 활동 중이십니다. 무엇보다 독립운동사 발굴과 현창에 큰 업적을 쌓으셨으며 왕삼문중의 항일 독립운동을 비롯 강복군, 임시정부 연구 등등 이와 관련한 저서가 100여 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암동대학교 교수이시며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교수님의 강연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침에 생각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오시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특히 제를 지내는데 비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왕산허위 선생이 물론 이제 오늘의 말씀드릴 주인공입니다만, 이런 자리에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듣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언제까지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독립운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속에서 왕산 선생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속에서 왕산 선생은 어디쯤 있는 분인가 하는 내용,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왕산 선생만 생각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다 왕산 선생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큰 산은 보이질 않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체 조금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또 하나의 조금 이제 느낌은 한 10년 전쯤에 그때 김관용 지사님이 구미시장 시절에 왕산 선생 기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이 시의 담당 과장님을 제 연구실로 보내셨는데, 그럼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와 보니까 생가터가 너무 좀 낮고, 그리고 뒤에는 벌써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생가를 복원하는 것은 복원을 해둬도 주변 아파트에 눌려서 좀 어렵겠다. 하지만 이 생가터가 아주 좋으니까 기념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 기념관은 조금 뒤에 산비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기념관 들어서고 오늘 처음 와봅니다. 와보니까 더 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그때만 해도 기념관이 야트막한 산비탈이라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파트가 너무 크게 들어서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관은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전시하고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계획서를 만들어 드렸는데, 기념관은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제시했던 사업은 제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념관 짓는데 일단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와서 해봤습니다. 예. 우리 독립운동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왠지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을 들어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좌빨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을 쓰면서 주로 좌파의 독립운동만 담아서 책을 내고, 우리 남쪽에서는 독립운동이란 말을 쓰면서
좌파를 빼고 주로 우파의 독립운동만 담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새 독립운동하면 우파 이야기, 식민지 해방운동하면 좌파 이야기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개는 같은 말인데 이 독립운동이란 말은 지금 책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렇게 이제 읽는 박은식 선생이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상해에서 낸 책입니다. 그때 책 이름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요즘 젊은 사람들 보고 읽으라면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렇게 읽습니다.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어른들이 스스로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만주에서 독립군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끌던 정당 이름이 한국독립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썼던 용어가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이라는 말이나 식민지해방운동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그러나 저 세계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느 말이 더 정확하게 쓰이느냐 하면 식민지해방운동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하게 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왜?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식민지 반대쪽에는 어떤 세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짓밟아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짓밟고 살아간 나라를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 제국주의한테 짓밟혀 살아가는 데를 식민지라고 하지요. 그러면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예, 얼핏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대개 빨간 점으로 찍혀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어서 짓밟고 살아간 나라들인데 제일 먼저 대서양을 끼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네덜란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시대를 잠재우는 영국 시대가 옵니다. 근데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러시아, 미국도 이제 원래 유럽의 식민지였지만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해서 남의 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한테 문호가 열려있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의 막내둥이가 됩니다. 대부분은 이 서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 11개 정도 되는 제국주의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개, 13개 정도 되는 제국주의 국가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식민지의 역사를 가진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다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한국만의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제국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 중에서 제일 강성을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강성을 가지고 버틴 나라는 제국주의 국가 바로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 바로 곁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침략을 800년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독립운동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늘 라디오를 켜면은 라디오의 뉴스는 딱 두 가지 크게 생각나는 게 베트남 전쟁이고 또 하나는 IRA의 런던의 폭탄 테러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IRA라는 것이 바로 Irish Republican Army라고 해서 아일랜드 공화군이라는 겁니다. 그 아일랜드 공화군이 왜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라디오 뉴스 들으면 어떻게 신사의 나라에 늘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가? 아일랜드는 나쁜 놈이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사람한테 침략받은 게 800년이 넘더라는 거죠. 그리고 1921년에 북아일랜드를 빼앗기고 자치정부를 허용받았을 때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끝까지 투쟁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IRA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칭송을 받지만
아일랜드 사람들 생각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 국가 바로 곁에 있는 나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바로 곁에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 통치 조건이 가장 최악, 가장 나쁘고, 그래서 저항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강하지 않으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이 제일 강한 나라를 택하라면 아일랜드와 한국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경상북도의 독립운동이 제일 강합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유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노트북을 조금 이쪽으로 한번 당겨 주십시오. 이게 리시버가 잘 안 먹힌다. 예, 요 발 앞에. 예,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접 국가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간접 통치가 아닙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거 보면 이게 간접 통치입니다. 물론 총독을 파견하고 군대도 파견하지만은 영국 사람을 한 외국인으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침략국가 식민지 사이가 격차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한 번도 우리가 일본보다도 문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제일 강합니다. 그 강한 투쟁성을 보였다는 것이죠. 독립운동의 시기를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는 51년간 1894년부터 이제 왕산 선생이 이야기하는 을미의병이 1895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1896년 초에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1894년에 안동에서 의병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안동이요 경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1894년입니다. 그 이후 51년간. 그리고 지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짧고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51년 역사가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왕산 선생 활동기를 표시를 해뒀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이까지 독립운동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학을 한다면은 시문학 하는 사람, 수필문학 하는 사람, 소설문학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장르가 있듯이 51년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 중에서 제일 중간이 그러니까 앞으로 25년, 뒤로 26년 딱 중간이 3.1운동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 이런 이야기는 허영식 선생처럼 공산주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하셨던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온 건 이때부터입니다. 딱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이때부터 전반기, 후반기로 완전히 나뉩니다. 그 전반기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의병입니다. 바로 이 의병이 일어나는 시기에 왕산의 활동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병밖에 없었냐 아니라 1904년부터는 계몽운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의병은 당장 일본군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고 계몽운동은 아무리 싸워봐도 무기도 열악하고 군대도 열악하고 이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무너질 때 싸워야 할 나라를 지켜야 할 대한제국의 군대 국군이 있습니다. 그 국군은 해산되어 버리고 의병이라는 것은 결국 군대가 해결을 못하니까 만약에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국군이 무너져 버리면 민병이 나서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겠다. 그럼 어떡할래? 열강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 서양의 문화와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인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신식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 자본을 양성해야 되겠다. 왜? 자본이 붕괴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나라는 존재하는데 국가는 존재하지만 우리 손으로 지켜야 되겠는데 하나는 방법은 전쟁을 해서 지키는 의병, 하나는 새로운 사람을 기르고 또는 자본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몽운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길 가는 사람도 있는데 둘 사이에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는 막상 나라를 잃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둘이 합쳐야 되겠다.
해서 대한광복회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무장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만주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갖고 독립군을 기르자. 이것이 이제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일송 김동삼 선생처럼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9년에,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한국 문제 다루어서 우리 독립시켜 다오. 전 세계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한다. 이게 이제 3.1운동입니다. 전 세계에다 대놓고 우리는 독립국이다. 고 선언하고 그것을 이제 파리의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이 파견되었을 때 김규식 선생이 가서 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이다. 내가 정권 특사로 왔는데 우리 문제 다루다오. 이럴 때 김규식 선생만 간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대표도 인도 대표도 전 세계의 식민지의 대표들이 파리 강화회의 앞에서 우리 문제 다뤄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다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좌파 독립운동과 우파 독립운동으로 나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연세 많으셨고 옛날에 그 유신 정권 시절에 역사 공부를 하셨던 거나 어떻게나 이러다 보니까 좌파가 독립운동을 이야기하는 거 나오면 조금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우파의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인도주의, 자유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도주의나 자유주의나 이걸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용어는 전부 누가 만들어냈냐면 제국주의 국가의 철학이고 이념입니다.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계급혁명을 막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일본 그 계급투쟁 이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가 부를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산자 계급이니까 이 무산자 계급이 독점 자본가 계급을 깨부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계급해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요 20대 젊은 청년들은 해석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하면 때려 부숴야 할 독점 자본가 계급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제다. 그리고 해방되어야 할 무산자 계급은 누구냐? 바로 우리 조선이다. 그래서 계급투쟁 이론을 그대로 민족 해방 이론으로 대입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2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925년에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안동 오미마을 출신의 김재봉 선생이 초대 당수가 됐는데 이 초대 당수가 된 김재봉 선생도 원래는 유림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모스크바 회의에 갔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독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독립운동은 좌파, 우파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게 되더라. 그래서 60만세 운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좌파, 우파가 나뉘었지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좌파, 우파가 최초로 손을 잡고 60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1운동은 고종 황제 장례 때죠.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가 창덕궁에서 죽고서 장례 때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3.1운동을 제대로 배워도 60만세 운동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60만세 운동은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대표가 안동 가곡 가일마을의 권오설이라는 인물이고 김천 계령 동부동 출신의 김단야라고 합니다. 본명이 김태연인데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이옥비 여사도 와 계십니다만 이육사 선생도 사실은 이런 사회주의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 시인으로 민족 문제를 항상 최상을 개념으로 두고 여기에 독립운동의 한 이념적 방법을 여기서 가져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51년 동안 독립운동을 펼치는데 그 첫 장에 왕산 선생이 나타나셨던 이 의병은 양반이 지도 세력이 되고 농민이 저항 주체가 된다. 하지만 열악한 무기, 훈련되지 않은 군사. 그래서 이걸 의병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의병은 안동에서 시작해서 1894년, 그 다음 1895년, 1896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904년부터 중기의병, 그리고 1907년 군대 해산이 되면 그때부터는 후기의병,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돌석 의병 이렇게 하면은 1906년부터 1908년 사이. 그리고 저기 산나무 의진도 있고 이쪽에서 의병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몽운동인데 여기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의병을 일으키는 분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군주사회를 꿈꾸는, 그러니까 우리 황제가 주권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화주의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하면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진보주의자들이죠. 요즘 표현하면 좌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의병 하신 분들은 보수주의자이고 계몽운동 하신 분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여기에서 보수 진보는 모두 다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계몽을 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침략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종속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는 독립전쟁입니다. 이제 아까도 참 비참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국가가 무너질 때 국가를 지켜내야 될 것이 국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국군이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군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동의 그 석주 이상용 선생처럼,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그 내압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전 내압이라는 마을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참 잘 아시지만은 그 서울에서 신문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내압마을을 이야기를 했더니 내압마을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그 하회마을과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인데 하회마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내압마을 아는 사람은 없고 또 이제 이 모양입니다. 근데 그 내압마을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내압마을에서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하다가 사라진 분이 150명이나 됩니다. 사실은 그 독립운동하다가 망해버린 마을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되겠다고 제가 처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의 역사를 살려내지 않으면 도대체 나중에 역사의 정의가 어디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게 제 가슴에 꽉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망명해서 그 안동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한 1000명 정도가 1910년대 초반에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경학사,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인 경학사의 대표가 이상용 선생이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고,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니까 졸업생들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산속에 모아넣게 되는데, 그 남의 나라에서 우리 군대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들 안 그렇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패망했다고 월남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금호산에서 한 일개 대대가 병력이 주둔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허용하겠습니까? 허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도 우리가 독립군을 기르지만 그들이 공식적으로 군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백두산 서쪽 기슭에 비밀 병력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은 백서농장이다. 이름은 농장인 겁니다. 그 장주가 바로 내압마을 출신의 일송 김동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북의 인물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나 가능하고 1930년대 되게 되면 주로 군사 간부를 기르는, 즉 장교를 양성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육사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1932년에 남경에서 군사간부학교 장교로 양성된 분입니다. 우리가 늘 민족 시인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장교로 양성된 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잠입해 들어왔고 체포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조선일보 대구지구 기자로 활동하면서 시를 쓰고 평론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 1940년대 가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임박하면서 이렇게 길러진 군대들이 이제 한국광복군,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죠. 그 다음에 좌파 군대로서 조선의용군, 그리고 김일성도 활약했는 이 동북항일입니다. 김일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일성은 가짜인데 하도 가짜 오래 이야기 들어서 가짜 그러지만 김일성은 이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군대에서 활약한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은 우리나라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군대가 만주에서 만들어졌는데 1935년 6년쯤 되면 대개 그 만주 저 넓은 벌판에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 되면 1,500명으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전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하바로프스크에 가서 그 국제여단을 내 들어가 있다가 그 국제여단 88여단에 한 60명 정도 한국인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소련군에 압살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만주벌판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대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해방되는 날까지 백두산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거짓말하게 되죠. 이런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실제 핵심은 1934년부터 1939년까지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 군대에서 항일투쟁을 펼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건 1936년도에 동아일보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김일성은 김정일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하바로프스크에서 태어났는데 김정일은 죽는 날까지 자기는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백두혈통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런 거짓인데 실제로 김일성이 활약했을 때는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대부분 자기 직속 상관도 토하겠고 대부분 1939년이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토항합니다. 배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 20대라야 지금 특전사 전투를 벌이죠. 수염을 휘날리는 할아버지가 전투 못합니다. 만주에서 특히. 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외교활동은 전 세계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파리 강화회의 때 김규식 선생을 파견하면서 그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인데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선언서에 그때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해서 독립국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독립국 이름을 뭐로 할래? 대한민국으로 하자. 대한제국으로 망했지만 대한민국이다. 해서 1919년 4월 11일 날 결정한 국가 이름이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독립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래? 임시정부가 그걸 운영하자. 그 대신에 독립해서 들어가게 되면 정식 정부가 되는 거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와 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40년대 되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맞추어서 외교활동을 벌이는데 카이로 선언이 12월 1일 날 나오는데요. 43년도에 유일하게 전 세계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이 선언에 우리 한국은 전쟁 끝나면 독립시킨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계속 틀어서 이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라는 단서가 붙는 바람에 이제 일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뉴라이트가 집권을 하면서 뉴라이트에서는 의열투쟁을 이걸 희한하게 테러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강의를 할 때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의열투쟁과 테러가 어떻게 다른가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9.11 테러처럼 아무 관계없는 누구나 공격하는 겁니다. 그 9.11 테러 때 미국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뭐 관계 있다고. 그리고 지하철에 폭탄 터뜨리거나 이런 것은 전부 테러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열투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침략 책임자 1번 왕, 관동군 사령관, 조선총독, 상해 주둔 사령관, 그리고 침략 기구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나 식산은행, 조선 동양 척식주식회사 이런 침략 기관을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국 용어로는 침략을 되받아치는 반침략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선생의 의구부터 시작해서 윤봉길 선생의 의구까지 전부 보면 이게 다 단 하나도 민간인을 공격한 일 없습니다. 오로지 침략 기관과 기구에 대한 공격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열투쟁을 테러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이 뉴라이트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좋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19년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19년 4월 11일 날 나온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은 이거 의회입니다. 의결에 의해서 통치한다. 10조에 보면 임시정부는 국토를 나라를 땅을 회복하고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합니다. 이 국회라는 단어가 1919년 4월 11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19년이다. 그런데 요즘 이제 8.15를 광복절 없애버리고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요즘 유라이터들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이야기는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날을 건국절로 삼자. 요 말의 건국절은 북한을 빼고 남쪽만을 대한민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헌법에 그 영토가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란들. 북쪽까지도 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주 독립을 이룰 때까지는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하다가 48년부터 정식 정부와 정식 국회가 그것을 운영한다. 이런 체제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 자주국가를 만들어내는 정말 복이 드문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독립운동 이야기를 이제 30분을 했습니다. 30분 했네. 이제 오늘 주인공이신 왕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왕산 선생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왕산 선생을 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번 복습하는 겸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형제 4분 중에 두 번째 형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가 모두 다 독립운동으로 아주 빛을 발하게 되시죠. 이제 작은아버지와 형님께서 배우고 그리고 이 집이 이제 진보로 가게 되었던 그 이유가 이 문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진보 쪽에 아마 꽤 많은 토지를 갖고 계시고 농장을 개척하셨는데 제가 그 옛날에 보니까 그 내앞 마을 같은 경우에도 청계 선생이 농장을 막 개척해가지고 그 농장이 저 삼천까지 있더라고요. 아주 넓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노지, 이런 노지들을 개간하고 해서 이제 밭을 많이 이루는데 어쨌든 이 문중에서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농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전장을 경영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날 때 이 진보로 이걸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계도는 밑에 전시관에 보니까 이 가계도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왕산 선생 형제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드님들 그 사남께서 바로 그 윗형 성산 허겸 선생의 이렇게 양자를 드렸었군요. 그러니까 성산 선생이나 왕산 선생이나 이 문중은 다 같은 집안이죠. 같은 참 형제들이겠죠. 그리고 이 범산 선생 계열, 그러니까 사촌의 허발 선생이나 그 다음에 허교 선생이나 다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허길이라는 분이 이제 바로 이육사 선생의 모친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시산 산하의 허영식이라고 하는 아주 굴지의 인물이 이제 등장하지요. 여기에는 사위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 문중이 모두 제가 언젠가 한번 한 10년 훨씬 더 전입니다.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 중국의 그 운남성의 쿤밍이라는 데, 곤명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갔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군 공군 부대가 들어와서 일본 공군을 밀어내기 시작한 이제 기지인데 그 광복군 기지 조사를 하러 곤명에 갔는데 그날 우리 조사단에 가이드로 나온 청년이 있어서 그 이름을 물었더니 허머래요. 그래서 허머냐고. 당신 원래 집이 어디냐 했더니 간주 어디라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조상 옛날 고향이 어디냐고 했더니 포항 근처 어디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히 아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 할아버지 자꾸 물었더니 바로 이 성산 선생 후손이더라고요. 성산 선생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그 친구도 이야기 들더라만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독립운동 되게 세게 했대요. 그저 세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다 하고서 그 가이드로 온 친구가 그러니까 만주에서 얼마나 이 형제들이 퍼져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아주 우연한 기회인데 한 15년 됐습니다. 아주 체격도 좋고 아주 씩씩하게 저희를 안내를 해줬는데 그 기억이 나는군요. 그 허위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처음 발을 탁 디뎌드는 것은 을미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896년 1월이 되는데 을미의병은 1895년 12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신년 10월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허위 선생이 일어났던 것은 김산의병이라고 해서 김산해안교에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광군에 패합니다. 그래서 직지사에서 다시 한번 제기했지만 또 밀리니까 곧 해산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의병 일어나신 것은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아, 이래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로 가서 그 신기선의 추천으로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 그 1904년 내용, 제가 이제 1904년하고 앞에 딱 붙인 이유는 이분의 활동은 1904년에서 순국하시는 1908년까지 아주 화약 터지듯이 팍 터져 오르는 것이 요 4년 반입니다. 그래서 1904년부터인데 그 전에 처음 관직에 오르시기 시작한 것은 1899년이지만 역사에 확연하게 등장한 것은 1903년에 서문랑, 1904년에 중추권, 의관, 통정대부, 평리원, 수반판사, 재판장 서리, 의정부 참찬 하는 이 고위직으로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게 1904년입니다. 이럴 때 이분이 했던 내용이 그것은 관직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냐. 관직자로서 관직했던 것은 이야기는 따로 할 필요가 없겠고 어떤 활동을 했냐. 이분이 딱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권이 있습니다. 황무지 개척권, 산림 벌채권, 광산 채굴권 이런 처음 이권이 있습니다. 그 이권을 주지 말자. 너무나도 서울에서 보니까 아는 겁니다. 지방에서야 뭐 이권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자기가 관직자로서 보니까 화폐 개혁한다고 하면서 화폐 바꿔갖고 돈 챙겨 먹는 놈, 화폐를 개혁하면서 일본 화폐로 위주로 가버리는 상황, 이런 그 상황에서 이권이 빠져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 그 국가개혁 10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황무지 개간 반대, 백동화 개간 반대, 일진의 성품은 이 모두 다가 중앙의 관직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반대 투쟁을 펼쳤다는 것이고요. 1905년이 되면은 관직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사건건 일본에 돌아가는 이권을 못 가도록 시민운동도 일으켜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저 안 되겠다. 제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야시 공사가 허위와 최익현 두 사람을 야 처리해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에서 면함 최익현과 왕산을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또 왜 그러냐? 눈 감고 넘어가주면 우리가 뭐 줄 건데. 그러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 하고 여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잡혀 들어가고 우리 외부 대신은 왜 남의 애국자를 잡아가느냐 하고서 거듭 석방을 요구하지만 그래서 7월 달에 풀려나자 이제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통감부 설치되어서 주권을 다 뺏겨가니까 국내 그 정치 행정권을 뺏겨 있으니까 이거 주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는 안 되겠다. 팍 잡아가지고 강제로 귀양 조치시키는데 그래서 와 계셨던 곳이 김천 지뢰죠. 지뢰 두대리에 와서 두대동에 와서 강제로 육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서울에 놔뒀다가는
일본이 지금 한국을 잡아먹는데 크게 방해된다 이거죠. 그래서 유폐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 갈 길은 뭐냐? 의병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환직이라는 인물도 이때 덕수궁에서 광무 황제를 모시고 있던 측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무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지방에 와서 아들에게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서울의 국권을 우리가 되찾으려면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공격해야 된다. 하니까 아들 정룡기 의병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정룡기 의병장은 죽장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의병장이 되어서 전투에 나섰다가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이 영천 충여동에 이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분과 논의도 하고 이강현 선생과도 논의를 하는 것이 이 1906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드디어 거병을 합니다. 9월 달에 경기도 연천에서 그래서 저기 1층 전시관을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 의병은 특성이 어떤 거냐면은 자기 출신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의병에 나서자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다 자기 수하 사람, 문중 사람, 같이 공부한 사람, 그리고 자기 처가나 혈족들 이렇게 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형은 그 자기 출신 지역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넘어서 의병을 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이강현 선생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지만 남쪽으로는 이 상주 제일 남쪽, 북쪽으로는 저 단양, 제천, 충주 이 일대를 활약하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산 선생은 아주 경기도 강원도 일대라고 하는 큰 틀에서 중앙 무대에서 이제 또 의병을 일으키는 분이라 자기의 영역을 떠나서 활동하신 분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허겸 선생이나 장남도 참가를 하고 철원 우편 취급소를 공격하고 아니 뭐 우체국 공격해서 뭐 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편 취급소는 돈을 거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마차를 공격하는 것이 일이 많습니다. 우편마차는 바로 현금 수송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장 헌병이 동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완용이 왕산 선생이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 인민과 각국 영사관에게 경문을 보내서 우리가 왜 투쟁해야 되는가 유명한 마전 전투도 있고 그리고 13도 창의군을 조직했다. 이건 뭐 호남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13도 창의 대진소를 만들고 그리고 13도 창의군이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국에 보낸 글 보면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니 보다는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빨리 계책을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창이 분발되어 곧 나아가니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의군을 교합하여 순리에 쫓게 되니 하늘이 도울 것이다. 그런 이제 이 매일 통문을 돌리기도 하고요. 1908년에 드디어 1월 달에 결사대 300명을 이끌고 이제 서울 진격작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진격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구도가 자체가 이분 스스로가 황제 근처에서 중앙에서 활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일본 영사관을 장악하고 쪼아쳐내지 않는 한은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본 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후속 군대가 없어서 패퇴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2월달부터 5월달까지 경기도 파주, 적성, 연천, 철원에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그 모형이고요. 이때 장면은 왜 왕산이 서울 진공작전에 나서느냐 하는 이야기를 대한매일신보에 보면은 미리 군비를 신속하게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하면 진군을 재촉하여 동대문 밖으로 진격하여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통감부를 쳐부수고 항복을 받아서 저들이 맺어놓은 신협약이라는 것을 파기하여 그러니까 통감부 체제를 부수고
우리들이 자주 독립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6월 11일 날 체포되셔서 이 포천의 1동, 2동 막걸리 뭐 유명한 동네입니다만 그곳에서 잡혀서 9월 18일 날 사형이 확정되고 10월 3일 날 형이 확정되어서 10월 21일 날 순국하시게 됩니다. 그 판결문 이 전시실에 있습니다. 이 판결서에 보시면은 이 지뢰에 그 서면에 두 대리에 있는 그 왕사는 이 내란 피고 사건이죠. 이름으로 해서 이 교형에 처한다. 교형에 처한다 해서 교수형에 처한다는 이 판결문입니다. 여기 아래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 순국된 1호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이유는 원래 서울에는 경성 감옥이 있습니다. 경성 감옥이 있는데 의병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크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통감부가 서대문 형무소를 새로 신축을 합니다. 그 신축을 해서 문을 막 열고 그 첫 번째 순국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 서대문 형무소가 생기기 문을 열기 바로 전에 경성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이 이강년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사형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승려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웃지 말라.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이래나 저래나 하늘로 갈 것인데 충의의 귀신인데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 도움을 바라겠느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어떻게 할까요? 그 걱정을 왜 하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 속히 형을 지켜놔라. 이 왕산 선생 돌아가시고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은 만주로 망명하시고 그래서 그의 제자인 정말 예제자인 박상진 선생이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에 한을 품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이 이분이 대한광복회를 만들고 대한광복회 투쟁을 펼친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문중의 항일투쟁인데 그 장남은 독립의군 또 신민부 활동을 하셨고 형은 집안을 끌고 만주로 망명해서 부민단 초대 단장을 그리고 대한독립선언서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 나온 3.1운동 때 선언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투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서는 나라 밖으로 망명한 우리나라의 최고급 독립운동가들 39명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라서 내용이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거기에 김교헌 선생을 1번으로 해서 우리 경북 출신으로는 이 안동의 이상용 선생, 김동삼 선생 그리고 이 허겸 선생이 그 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허학으로 해서 허겸 이제 허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범산 허영 선생의 허발, 허길, 허규 이 집안의 독립운동. 특히 그 허발에 이상용 선생의 손부가 있죠. 허여사가 있고 허필 지산 선생의 망명과 그 차남 허영식. 이 허영식이란 분은 중국 공산당 북만특위,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북인민혁명군.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김일성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동북항일연군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은 제1로군, 제2군, 제6사 이름이 옛날에 우리들 8로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제6사 사장 그러니까 사단장인데
김일성이 사단장이면 대단히 크죠. 그런데 그 당시 사장이라는 건 한 200명 정도를 이끄는 요즘 말하면 특전사처럼 유격부대를 이끄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3군 정치부 주임이라는 것은 제3군 정치부 주임은 그 아래에 있는 사장보다는 사실은 더 높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군단장 바로 옆에 있는 정치 주임입니다. 항상 얘기는 이쪽 공산당 계열의 군대는 이 정치 주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942년 청북령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요. 허훈의 손자도 의영단 군자금 모집 활동합니다. 이 군자금은 바로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밤에 그리다가 좀 이 순서가 왔다 갔다, 제 손으로 그려보니까 이게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을 전체를 한번 제가 결론 삼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위정척사라는 말은 성리학적인 질서를 정으로 삼고 서양에서 들어온 것을 사학하다고 해서 정을 지키고 그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위정척사, 이것이 바로 의병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몽운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 유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위태위태한 진보적인 것이죠. 그런데 왕산 선생은 그 중간 지점쯤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주권을 수호하는 운동을 펼쳤다라는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맞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지역의 의병, 그러니까 뭐 영천의병이다 또는 의성의병이다, 이런 지역의병 정도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의병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고 전국에 밀지 메시지 비밀 서신을 보내서 의병을 일으키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했던 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집안 문중 차원에서 항일 구국투쟁을 펼친 인물이다. 그렇게 보다 보면 왕산허위 선생의 독립운동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 51년간의 독립운동사를 쭉 이렇게 대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고급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 톨도 지나치지 않고, 이러면은 예를 들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이렇게 쭉 남부로 길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은 3등분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특성이 아주 다른데, 베트남 남부 지역, 이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은 거의 우리 의병하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유림들의 의병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산 선생의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최고급 지도자임은 뭐 분명하고, 이 전 세계의 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이는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왕산 선생의 그 위상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끝으로 제 이야기를 사실 마치겠습니다. 사실 왕산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자고 할 때 굳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참 연세가 많으신 분이어서 왕산 선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나라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알려줄 것이냐, 이게 초점 아닙니까? 초점인데,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이제 오늘도 이제 매일 학생들이 들어와서 1박 2일로 안동의 아이들은 나라사랑 체험 캠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선격을 했는데, 그러자면 왕산 선생도 전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곧 착공식을 가지면 대구를 포함해서 모든 시군의 독립운동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명이 숙박하는 연수원을 갖고 있는데 그걸 2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앞 산 골짜기를 신흥무관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아예 독립운동 체험학습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꽤나 걱정하십니다.
이거 마땅한 어른들만 듣고 있어서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그걸 길로 삼으려고 하고, 오늘 이 마지막 글자로 떠오르는 허위 선생의 이 나라 사랑, 이것이 결국은 허위 선생의 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게 열심히 가르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고 알찬 내용으로 열강을 해주신 김희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을미 2주간 및 한신 160주년 기념 왕산 허위 선생에 관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심 식사가 기념관 뒤편 이 광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심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구에서는 오늘 한 편한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겼을 적에 내 안동 무실 사람입니다. 말룸입니다. 내가 우리 문중 관계로 여러 번 내가 배웠지만은 내가 오늘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뽑아야 되는데. 네.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본 일이 없습니다. 네. 아직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마구 섞여 있는 게 네. 갑오 공공록이나 뭐 이런 것은 동학을 두들겨 잡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항일 의병하고는 좀 달라요. 네. 동학 이제 이제 선산, 상주 이런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1894년에 주던 일이고 네. 갑오 공공록의 이야기도 전부 그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안동에서 일어난 갑오 의병은 그것보다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네. 태봉에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런데 내한마을 정가에서 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진술 자체는 그 한명수 선생님이 하시기를 을미병 쪽 그쪽 이제 안동 지역은 힘드니까 그때가 이제 1896년 한 말쯤 그때 이제 의병이 힘드니까 자금을 이제 선산에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언이라는 게 네. 언제 하는 거예요? 일단 1896년 그 추정해 보니까 6월 말경 아니 안동에서 그러니까 끝날 때. 정언이. 최근에 한 2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언하신 분이 뭘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 다 이제 뭐 조부한테 들었다 그분은 얘기하시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정언들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정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항상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비를 함부로 세운 자체도 아니에요. 왜곡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잘못 세운 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학문적으로 정리하고서 해야 돼요. 예. 나중에 교수님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안동 가게 되면. 예. 그 우리 네. 학예연구부장이 있어요. 네. 학예연구부장이 그런 일을 다 알아서.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